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저 자신을 성찰하고 복잡한 세상을 통찰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저는 과학서를 펼치기도 합니다. 오늘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과학서입니다. 과학서가 때로는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과학자의 끊임없는 호기심이 마침내 성취감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목격하면 즐거운 흥분을 덩달아 만끽합니다. 오로지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의 순전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책 맛보기 할 과학서, 과학 콘서트에서도 과연 그러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과학서 개정판은 독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과학이 당기는 이유는 확신과 감정이 예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절제와 균형을 일깨워줍니다. 과학이 겸손도 넌지시 건네줍니다. 과학은 인간 동물인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프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과학은 자연과 인류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알려주는 역사는 인간이 기록한 역사보다 울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서를 읽습니다. 설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도 과학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 혁명적 도약을 하기도 하고 자본과 편견에 의해 무자비하게 주도되기도 합니다. 과학을 하는 인간에게 과학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최악인지 혹은 얼마나 훌륭한 최선인지 직시하도록 합니다. 과학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표방하지만 상대성, 불확실성, 불확정성, 복잡성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종교만큼 신비해졌습니다. 과학이 우연과 종교의 기적을 동시에 통찰하는 것은 흥미진진함을 더합니다. 그래서 과학서를 읽습니다. 이해되는 만큼만 읽더라도. 2001년 처음 과학 콘서트가 출간되었을 당시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음악 연주 방식을 가미한 편집과 책 제목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는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스트셀러 저자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미 정재승을 알고 있었습니다. FM 라디오에서 매주 한 번 예일대 연구원 20대 정재승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 방송의 애청자였으니까요. 당시 정재승은 다방면으로 박식하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정재승은 과학계의 돌연변이었던 셈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유사한 모양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프랙털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규칙적인 질서와 불규칙적인 의외성을 즐긴다. 아주 잘 짜여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새로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음악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느낀다. 히트하는 대중가요를 떠올려보자. 처음부터 귀에 쏙 들어오는 곡이 있다. 처음 듣지만 귀에 익은 멜로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귀에 익어 뻔한 것만도 아니다. 가끔 새롭고 신선한 부분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잘 짜인 부드러운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새롭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주는 참신함을 즐긴다. 20년 전의 정재승은 바로 편안함과 참신함을 동시에 갖춘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주 라디오를 통해 과학과 일상을 엮은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과학을 명랑하고 명쾌한 목소리에 담아 대중에게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재승 같은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통합논술, 공교육교사 연수 강연을 가면 당시 고교 독서평설 2007년 7월호에 게재된 정재승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재승 교수는 처음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인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우주의 기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이 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 여기고 연구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물리학과에서 뇌공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이보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역사학과 수학, 정치학과 물리학 등과 같이 이들 학문을 연결하는 분야는 완전히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통합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답을 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100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껏 의학의 100, 공학의 100을 쏟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학에도 50, 공학에도 50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과 공학을 따로 연구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학 50, 공학 50을 안다는 것은 두 분야를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그만큼 알기에 전문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 선수는 공격만 하지도 않고 수비만 하지도 않아요. 그는 멀티플레이어로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잖아요. 그를 두고 어중간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박지성 선수에게 너는 왜 루니만큼 골을 못 넣느냐, 왜 홍명보만큼 수비를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바로 이처럼 학제간 연구를 위해 이쪽 저쪽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007년 당시 많은 교사들 앞에서 정재승을 거론하며 강연을 자신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재승이 과학계의 박지성이 되어 반드시 세계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09년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 유망주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그가 과학계의 박지성이 되었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도시 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 법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스케일이라는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재승이 떠올랐습니다. 과한 기대를 걸었던 것에 대해, 과한 착각에 빠졌던 것에 대해 정재승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실망은 기대했던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TV에서 김재동과 함께 있는 저자를 볼 때면, 또 알쓸신잡에서 유창한 입담을 들을 때면 괜히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낼 과학자가 연구에 매진해야 할 텐데 하고 괜히 아깝기도 했습니다. 정재승이 스케일의 책을 쓴 복잡계 과학의 대부, 제프리 웨스트처럼 연구에 몰두하고 재미나게 집필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탄식은 비교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정재승은 전심전력으로 연구를 하고 자신의 연구 내용을 집필하는 과학자는 안 되려고 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과학 컬럼니스트나 토크쇼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너무나 자주 그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 그의 행보가 꼭 무가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의 진정성에도 가치를 부여했으면 할 뿐입니다. 물리학자 김상욱의 책 떨림과 울림에는 현대문명의 모습을 결정한 수식,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스웰은 두 대학이 합병되는 바람에 교수직 하나를 두고 경합을 벌여야 했답니다. 그는 정치에 미숙한 탓으로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인근 다른 대학에 교수 자리가 생겼지만 절친한 친구가 맥스웰을 제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맥스웰은 과학의 역사에 남을 방정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맥스웰이 만든 방정식은 모든 전기 현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에 기반을 둔 문명 속에 살고 있으니 그의 연구가 우리의 일상에 면면히 흐르고 있을 테지요. 정재승에게도 만일 맥스웰 같은 절체절명의 좌절이 있었다면 혹시 연구에 매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정재승이 대중매체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기 과학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정재승이 말했으니까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인간관계망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리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변화가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고 정재승은 말합니다.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에 복잡계 과학의 묘미가 있습니다. 21세기 과학과 인문학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관계망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가 장차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복잡계 과학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계 과학은 아주 작은 변화에 되돌릴 수 없는 패배와 멈출 수 없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명쾌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도 정치도 아주 작은 변화 조짐에 지나치게 경계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겠지요. 저자는 개정입한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명쾌한 과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이해할 만한 작은 이정표를 제시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복잡하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면 복잡한 세상도 이해할 만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우리 독자들은 흔히 책의 부제와 서문에 낚여 구매를 결정합니다. 부제와 서문의 역할이 독자의 구매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뇌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를 하는 과학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 연구한 지 20년이 된다고 하니 그동안 쌓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서문을 완성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답게 속표지에 선심을 먼저 베풀어 독자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물리학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용기 있게 대면해 보아요. 돈키호테 같은 지적인 탐험가처럼요. 라는 정성스런 손글씨와 서명으로 독자를 미리 친절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친절은 비판거리가 있더라도 침묵해주세요 라는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스타 같고 독자는 팬 같습니다. 저자는 대통령 같고 독자는 대중이 된 듯합니다. 복잡한 세상, 명쾌한 과학이라는 부제보다는 복잡한 세상, 미미한 과학이 더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과학자다운 솔직함과 투명함으로 인해 베스트셀러로 도약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요. 저자는 20년 전 초판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과학적 사실들은 수백 년 동안 검증받아온 고정불변의 지식이 아니라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 저널에 실린 최근 논문들에 담긴 내용이다. 20년 전 당시에 최근 논문이었다면 현재의 관점에서는 노후화된 과학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초판에서 나열했던 과학적 지식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일반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는 시시한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자만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은 저자의 책을 꼭 읽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두 내용은 어떤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유효한 과학적 지식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2004년 2월 22일자 신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정재승 박사는 말했다. 뇌파를 측정하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프랙탈 패턴이 달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인체의 프랙탈 신호를 찾아 의학에 적용하는 연구가 20여 년이 됐다. 특히 뇌의 신비를 밝히는 데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다음은 2020년에 개정두판 1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27쪽은 2001년 초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뇌가 만들어내는 뇌파는 21세기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미스터리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뇌파가 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익한 신호인지 예측 불가능한 잡음에 불과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미 뇌파를 연구하는 일에서 손을 뗐다. 2020년에 개정 2판을 처음 읽는 독자는 127쪽의 내용을 20년 전의 과학계의 동향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이렇듯 과학서 개정판의 내용은 오래전에 묵은 지식인지 최근 지식인지 자칫 독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재승은 여전히 과거의 베스트셀러였던 과학 콘서트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과학서는 과학 동향이 헷갈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독자를 배려하는 친절일 것 같습니다. 개정 2판 과학 콘서트는 총 370쪽가량 됩니다. 2001년의 초판이 300쪽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학발전상이 40쪽가량 보태져 개정 1판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학 이야기가 30쪽가량 보태져 개정 2판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신 과학 동향을 섭렵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진위 여부가 헷갈리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다른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이론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출간한 초판 과학 콘서트는 대중들을 위한 가치 있는 과학서였습니다. 20년 전의 베스트셀러를 우리나라 과학계의 고전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싶어하는 저자의 의도를 헤아릴 법도 합니다. 과학 콘서트를 주기별로 재발간하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에 버금가는 책으로 여기고 싶은 저자의 욕망이 읽혀지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새 연구와 새 책으로 새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콘서트는 끝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거듭되는 커튼콜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청중들의 의중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2001년 초판에서 언급했던 파레토 법칙과 2011년 1차 개정판에서 논의한 롱테일 법칙은 대조적인 이론인 듯하지만 불을 쌓는 법칙임에는 같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백화점 매출의 80%는
그 백화점 단골 고객 20%가 올린다는 80대 20 법칙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20%의 핵심적 소수에 집중한다면 롱테일 법칙은 80%의 사소한 다수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에 대한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상위 20% 부자들이 80% 이상의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특성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 큰 소득 차를 만들어내게 된다. 파레토의 법칙은 경제적 불평등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인간의 숙명인 양 주장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물리학자들은 파레토의 법칙이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이렌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파레토 법칙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사뭇 다른 현상이다. 소수의 80%가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80대 20 법칙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아마존의 핵심 매출은 한두 종의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비인기 도서들에서 나온다. 주목받지 못한 80%의 다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하는 셈이다. 롱테일 법칙은 인터넷과 온라인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현상이다. 롱테일 법칙을 확장하면 소수의 지식 전문가보다 다수의 아마추어 지식인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집단지성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단연 위키피디아다. 롱테일 법칙은 다양한 다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과 그 다양성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 80대 20 법칙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롱테일 법칙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 구글, 유튜브 등입니다. 이들 기업이 거머들이는 막강한 부를 떠올리면 파레토 법칙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자연의 법칙으로 인정하는 파레토 법칙에 맞서 과학자들이 정의로운 분배를 인간의 법칙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아마 저자 자신은 파레토의 법칙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였을 듯합니다. 파레토 법칙에 준하면 20%의 핵심 소수에게 집중한 오프라인 매장이든 80%의 대중 다수에게 주목한 온라인 쇼핑몰이든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하든 간에 적절한 마케팅을 하는 상위 20%의 대기업들이 이 세상 전체 부의 80%를 나눠 가질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21세기에도 나날이 벌어질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가 롱테일 법칙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20%의 상류층과 80%의 대중층으로 양분할 것 같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인간의 법칙으로 두 계층의 먹이사슬 변형 구조를 만든다면 과연 자연이 세상이 용납할지도 궁금합니다. 적응하게 될까요? 저항하게 될까요? 과학은 적응이라고 답하는 듯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것을 보면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복잡계 경제학을 지지합니다. 복잡계 경제학은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이 세계를 최선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복잡계 경제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제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복잡계 경제학은 경제 현상의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 시장경제 체제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저자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이니 생계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TV나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고 외부 출강도 바쁘게 띱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판 과학서를 출간하고 소통과 대화법에 대해 컨설팅도 하고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막강한 총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20% 상류층 무사 진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일 듯합니다. 그가 20% 계층에 소속되는 건 나름 당상 같습니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과학은 인터넷이 공평하고 민주적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소수의 사이트가 링크를 독점하는 부익부 빈익빈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많은 네트워크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과학은 끊임없이 불평등하고 불균형의 세상이 자연의 보편 법칙이며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과학자가 저자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저자가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앉아 대중을 향해 친절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냉정하게 가늠하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TV에서 보기도 하지만 저자의 책도 정독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은 공중에 흩어지고 말지만 읽기는 행간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벌도록 해주니까요. 양극화가 심화되어 그 경계가 도저히 넘나들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갈라진다면 20% 계층과 80% 계층이 살아가는 세상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80% 다수가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을까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민주주의는 도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민중이 사라진 자리에 군중만 남아 이리저리 휩쓸릴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과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인간의 법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적어도 80%의 다수가 20%의 소수에 의해 마구잡이로 휘둘리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휘둘리면서 휘둘리는 줄을 모르고 무시당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을 눈치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덜 휘둘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덜 무시당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자가 복잡 적응계는 안전하면서도 위험하다라는 제목 아래에서 전개한 내용을 변용 인용하면서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존 홀랜드 교수는 겸손하고 소탈한 성격을 가졌지만 학문적 야심으로는 가장 오만한 과학자라는 평을 듣는다. 그는 생태계, 면역계, 신경계, 배아 발생, 경제활동 등에서 복잡 적응계란 단어로 요약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는 복잡한 패턴을 보이지만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도록 진화한다는 것이다. 뉴욕의 식품 공급이 2주간 끊겨도 압이 교환이 될 것 같은 도시가 경제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덕분이다. 중앙의 통제 없이도 경제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교정하고 재배열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이 적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개인, 가게, 회사, 국가가 변하는 환경에 맞춤으로써 도시가 붕괴되지 않고 일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홀랜드는 생체 내의 가장 복잡한 면역 체계가 새로운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양과 특성이 제각각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맞서 적절하게 대응해 싸워나가야 하는 항체들이 홀랜드에게는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즉 교정과 재배열하느라 열심인 뉴요커들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뉴욕과 생체 내에서 가장 복잡한 면역계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항공기 테러와 탄저균으로 이 둘을 교란시키려 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우연이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교정하고 재배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는 생명 가진 존재로서 처한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창조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픈 상태가 되면 그 몸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도 재창조입니다.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적응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의 원리를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이들이 이용하게 될까봐 씁쓸합니다. 항상 자신을 새롭게 바꿔가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지 않아야 한결같을 수 있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저의 횡설수설 책맛보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황진이었습니다.